네. 마지막입니다. 6번째 챕터입니다. 아 이거 굳이 5개로 해도 되는데 저도 어쩌다 보니까 자꾸 6개로 나누게 되네요. 제가 여러 번 소개해 드리고 있는 슬라보의 지적 같은 경우도 자기의 대부분의 책이 특히 중요한 책들은 꼭 6개 챕터로 되어 있어요. 숫자 6을 5보다 좋아해서 그렇대요. 그래서 가끔 어떤 경우에는 내용이 5번째 챕터에서 다 끝나는데 6개로 맞추려고 일부러 한 챕터를 더 써서 책을 냈다라는 진짠지 아닌지 모를 말까지 떠돌 정도로 그 사람 책은 6개 챕터가 되게 많아요. 그 영향을 받아서인지 아닌지 근데 저도 그냥 평상시에도 5보다 6을 좋아해서 저도 모르게 6개로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책을 읽고 중요하고 핵심적인 걸 배워야 되는데 그건 뒷전이고 이렇게 쓸데없이 숫자 6에 꽂히고 이런 거나 배우고 말이죠. 똑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제 수업 듣고 나서도 중요한 내용은 기억도 못하면서 맨날 붕어 싸만코나 기억하고 그러겠죠. 2-3년 지나서 저를 전시장에서 우연히 만나게 됐을 때 "선생님." 이러고 기억나는 건 결국 붕어 싸만코 아니면 오늘 제가 했던 욕 뭐 이런 것만 다 이해합니다. 제가 거의 10년 전에 수업을 할 때 한번 강의실에 간 날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우산을 가져갔는데 낡은 우산을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학교 이제 건물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리 장우산인데 아무리 당겨도 우산이 안 접어지는 거예요. 이게 펴진 상태에서 당겨지지가 않아 가지고 근데 우산을 버리면 그날 비가 많이 와서 집에 못 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걸 다 펼쳐 든 채로 그냥 복도를 지나서 수업을 들어간 적이 있거든요. 그것만 기억해요. 그때 제자들은 저 만나면 그냥 영원히 우산을 못 접었던 선생님이에요. 자 근데 뭐 학생분들이나 저나 하는 짓은 다 똑같습니다. 네. 자, 오늘 포퓰리즘 시대의 엘리트 미술을 하는데 오늘은 "잘생긴 남자 안 나와요?" 뭐 이렇게 기대하고 있었을 수도 있는데 원래 3번째 챕터 정도 되면은 누군가 게스트 출연해 줘야 되는데 준비는 했었어요 실은. 이 아이들인데 네. 이 아이 제가 몇 년 전에 생일 선물 받은 아이와 이번에 생일 선물 받은 아이가 다른 친구들한테서 네. 어 하나가 엘리트를 대표하고 하나가 포퓰리즘을 대표하고 누가 더 엘리트처럼 얘가 더 엘리트처럼 생겼죠. 좀 더 엘리트 같지 않아요? 얘 좀 서민적으로 생긴 것 같지 않아요? 네. 어쨌거나 이런 유치한 인형극을 통하여 서로 논쟁을 시키려고 준비를 했는데 못 하겠더라고요. 대학교 수업인데 "이거 해도 너무하잖아." 그래 가지고 "쉬어." 네. 이것까지는 하지 않고 사실 제 나름 각본을 써서 이 토론을 혼자 다 하는 거는 무리였습니다. 게다가 이 글도 보면 이게 꼭 찬반으로 맞부딪히는 것만 보여주려고 쓴 건 아니거든요. 사실 이렇게 흘러가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을 네 결론을 한번 봐 보면은 '이게 종합될 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내고 있어요. 맨 마지막 69쪽의 끝 보면은 "즉각적인 피드백이 지속적으로 제공되고 자신의 문화상품과 그에 대한 반응을 불성할 수 있는 도구가 확대된 오늘날." 그러니까 오늘날은 근데 이 오늘날도 사실 약간 한 10년 전이에요. 근데 상황이 좀 바뀌어서 자의식이 강하고 자아 비판적인 포퓰리즘이 등장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자아 비판적이고 자의식이 강하다. 이거는 엘리트 집단이 가지고 있던 장점이지 포퓰리즘은 대중에 부합하면서 약간 멍청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포퓰리즘이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자의식이 강하고 자아 비판적이기까지 할 수 있다면 걔를 과연 포퓰리즘이라는 좀 안 좋은 용어로 불러야 될까? 새로운 이름을 지어 줘야 될까? 수준이 아니지만 그 수준이지만 그거에 대한 가능성까지도 열어 둔다는 거죠, 저자가. 이러한 포퓰리즘의 발전 과정에서 엘리트 비평과 대중 포퓰리즘의 종합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라고까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둘을 격렬하게 이렇게 막 부딪히게 만드는 거는 취지에 연습은 되지만 네 결론적인 취지에는 크게 맞는 것 같지 않아서 저도 그런 식으로 끌고 가진 않겠습니다. 네. 생략을 하고요.
우리가 아까 하던 이야기 63쪽에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어렵고 복잡한 걸 너무 쉽게 설명해 버리는 게 포퓰리즘의 단점이 될 수 있다. 네. 간단한 예로 제가 어느 학교에서 1학년 수업을 한 적이 있는데 디자인 관련된 거였는데 디자인에서 착한 디자인, 좋은 디자인은 무엇일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 때 한 친구가 너무나 순진하게 카페에서 카페 컵에서 이게 자연 환경을 좀 일회용 컵은 오염시키잖아요. 근데 거기에 일부분을 뭐 공정무역을 통하여 커피 키우는 사람들에게 지원해 준 이런 좋은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디자인은 좋은 디자인입니다. 이런 거예요. 너무 제 생각에는 그렇게 단순하게 믿을 수 있는 건 아니고 그거는 소비자 입장에서 그냥 어차피 이 돈 주고 사 먹어야 될 커피를 기부 뭔가 자기가 쪼끔이라도 기부하고 있는 착하다는 그런 마음의 위안을 아주 얄팍한 수법으로 얻으면서 네 그러면서 그냥 '어차피 그냥 소비를 촉진시키는 하나의 마케팅에 지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저는 이게 너무 단순한 그냥 반론이라고 던졌는데 그 친구가 잘 이해를 못하고 못 따라왔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게 진짜로 세상을 위하는 일인지 진짜로 자연과 환경을 위하는 건지 아니면 착한 척을 약간 얹어서 조미료처럼 토핑만 해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결국은 판매 촉진을 위한 건지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거를 안 돕는 것보다는 돕는 게 착한 거 아닌가요?" 라고 계속 거기서 헛바퀴를 도는데 어떤 식으로 더 복잡한 이야기를 들어가는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물론 한 학기가 지나고 나서는 굉장히 달라졌습니다마는 사람들이 뭔가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익숙해지면은요. 쪼끔 어렵지도 않죠. 쪼끔 복잡한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 이러면서 안 되는 거예요. 네. 이건 정말 또 극단적인 예를 든 경우고요. 포퓰리즘이라는 건 사실 쉬워야만 모두가 다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모두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엘리트적이라고 말을 하면서 좀 안 좋게 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좀 극복할 수 있다면은 우리가 정치 제도에서 선거도 훨씬 더 괜찮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기호 1, 2, 3, 4번 해 가지고 굳이 객관식으로 그중에 하나만 콕콕 찍어야 되는 건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이해하고 따라하기 쉽기 때문에 그 방법을 선택하는 거지 그 방법으로 했을 때 제일 좋은 리더를 뽑을 수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방식상 모두에게 이해 가능한 방법을 선택했을 뿐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건 항상 같이 조절해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기에 이 주제에서 가장 필요한 태도는 무엇인가.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접근할 게 있고 아닌 방식으로 접근할 게 있고 너무 당연한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퓰리즘의 문제로 너무 단순화시킨다. 복잡한 것을 너무 단순화시키다 보니까 본질과 맥락이 날아간다라는 거는 크게 지적될 만한 사항인데 그렇다면 옳지 않은데 그게 맞지 않은데 옳지 않은 건 아니고 맞지 않은데 그런 식의 포퓰리즘이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어필되고 그게 대세를 잡아가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얘는 너무나 당당하기 때문이다라는 말이 나와요. 66쪽 한번 볼게요. 66쪽 첫 번째 문단 중간쯤에 보면은 어 이렇게 주요 기관이 시장 흐름에 노출되고 투자의 기초가 되는 정기정산이 도입되며 미술 시장이 현대화함에 따라 미술계에서 포퓰리즘이 강화됐다. 네, 앞부분 본인이 직접 꼼꼼히 읽으세요. 이러한 강화 과정에서 포퓰리즘의 성격도 바뀌었다. 엘리트 미술에 대한 위협은 포퓰리즘 미술이 아무런 위장도 하지 않는 데서 온다. 포퓰리즘 미술은 상품이 아닌 척하거나 광고에 관심 없는 척 위장하지 않으며 수용의 흔적을 드러내기를 거부하지도 않는다. 방법에 관해 상대적으로 열린 태도를 취하고 참여를 독려하며 전문가의 의견에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되게 익숙하지 않아요? 네. 예전에 미술은 엘리트를 좀 의식하면서 내가 좀 구린가? 내가 너무 촌스럽나? 아니면 너무 쉬운가? 뭐 온갖 이런 자기 검열을 좀 했다면은 포퓰리즘 미술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누가 이렇게 까대거나 말거나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난데.' 식으로
전혀 위장을 하지 않아요. 부끄럽다 느끼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내보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비판하거나 제재하기가 더욱 어려워지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런 태도를 할 때 이게 만약에 정말 권위 있는 강자가 이런 태도를 하면 사람들이 독재다라는 말을 할 거예요. 너무 심하다. 나쁘다. 이런 식으로 할 텐데 포퓰리즘이 이렇게 위장도 하지 않는 당당한 위세를 계속 떨칠 수 있는 이유는 자기가 약자의 포지션을 취하기 때문이다라는 게 있습니다. 68쪽의 아래 문단 중간쯤 보세요. 에르네스토 라클라우라는 정치 철학자인데요. 라클라우 설명은 생략을 좀 하겠습니다. 책 읽으시면 라클라우의 제일 큰 주장들은 뭔지 본인이 스스로 알 수 있을 거예요. 라클라우가 지적하듯이 포퓰리즘 정치는 약자의 형태로 전체를 대표한다는 점에서 포퓰리즘 미술과 공통점을 갖는다 했는데 이 약자의 형태로를 원서 우리 같이 보고 계시는 분 있죠. 보면은 언더독 패션이라고 나와요. 언더독이라는 말은 좀 들어보셨죠? 개싸움을 할 때 밑에 눌린 개가 언더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취약계층 약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자는 더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의외로 문화예술 쪽에서는 사람들이 약자에 대해서 훨씬 호감을 갖고 있어요. 이제는 모든 드라마나 영화에서 너무 많이 나와서 상당히 진부한 형태이긴 하지만 굉장히 약자였고 뭐랄까 피해를 많이 받았고 이런 사람이 당당하게 이겨나가는 이런 성공 스토리는 누구에게라도 감동을 주고 그러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포퓰리즘에서 정말 많이 써먹는 하나의 클리셰입니다. 네, 클리셰라는 단어 좀 익숙하신가요? 너무 식상하게 뻔하게 쓰는 그런 건데 네. 뭐 한번 써보죠. 네. 클리셰. 얘가 이쪽으로 붙나 이쪽으로 붙나 모르겠네. 원래 불어기 때문에 네, 한국어로는 클리셰 이렇게 쓰겠네요. 네. 전형적이다는 말하고는 조금 다르고 클리셰를 번역해서 말해주긴 제가 좀 어렵네요. 네. 어쨌거나 이게 저 언더독 패션이란 게 제가 보기에는 현대 문화에서 하나의 클리셰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자기가 약자 포지션을 취함으로 해서 약자임에도 그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지 않고 강하게 보이는 것까지도 괜찮은데 이제 그게 심해지면 이건 진짜 위험한 말인데 징징징이 되는 수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경계를 토론해 봐야 됩니다. 네. 저는 그냥 이 정도로밖에 말 못하겠네요. 네. 그렇다면은 이제 마무리를 해 봅시다. 수업을 많이 부족한 수업이었지만 여러분이 텍스트도 꼼꼼히 읽고 또 다음에 계속 보충해 나갈게요. 네. 자, 69쪽에 포퓰리즘에 대한 네, 마무리 아까 읽었던 문장의 바로 위요. 네, 중간 단락 인용 아래 보겠습니다. 포퓰리즘 미술의 대표 주자들이 경제 위기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게 처음에 나왔던 거예요. 네, 뭐 데미안 허스트나 제프 쿤스 같은 작가들의 가격이 좀 떨어졌다, 뭐 이런 거. 이는 어떤 미술계 스타에게 투자할 것인가가 불확실해졌기 때문이지 포퓰리즘에 대한 요구가 근본적으로 사라졌기 때문은 아니다. 당연하죠. 이 투자처에 대한 변경이지 포퓰리즘이 없어지고 다시 무슨 엘리트주의로 돌아간다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근데 저는 또 하나 궁금했던 거는 여기서 자꾸 언급되고 있는 데미안 허스트, 제프 콘스, 무라카미 다카시, 뭐 뱅크시까지도 네. 이런 사람들의 뒤를 잇는 작가가 지금 바로 언급이 됐느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 벌써 나이가 50대 이상일 거예요. 꽤나 됐거든요, 이미. 네, 60 몇 년생들 막 이러니까. 그렇다 치면은 이 글이 나온 게 이 글은 아랍의 봄 막 이럴 때 쓰여졌다고 하니까 2010년 좀 지나 뭐 이럴 때를 잡으면 이미 시간이 이렇게 막 지나가고 있는데 계속 그 사람들의 맥락이 이어진다면 그 사람들의 그러한 그걸 승계하고 있는 그런 후배들 누군가가 우리 이름에 바로 튀어나와야 되는데 누가 제2의 제3의 제프 쿤스이고 데미안 허스트인가 할 때 물론 찾으면 좀 있긴 있지만 네. 그렇게까지 선명하게 나오고 있진 않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네.
데미안 호스트와 데미안 호스트나 제프 쿤스가 신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하여 활동했던 그것은 이미 한 시대가 간 것이냐? 라는 생각도 저는 좀 들었어요. 이거는 좀 심화의 내용입니다. 지금 본문 내용조차 헷갈리시는 분들은 그냥 건너뛰세요. 네. 다음, 포스트 모더니즘이 대중화된 모더니즘이라면 포퓰리즘 미술은 대중화된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네, 여기만 하고 이제 수업 마치려고 이걸 했는데요. 미리 써놨습니다. 네.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포퓰리즘 미술이 있는데, 네, 저자의 말에 의하면 요렇게 내려간다는 거죠. 네. 요렇게 영향을 주고받았는데, 여기 얘네 둘을 보면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테리 스미스 글하고 비슷한 점 느껴지세요? 지난 시간에 어땠어요?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있고 여기에 누가 있었어요? 동시대 미술이라고 컨템퍼러리 아트라는 애가 쓰여 있었어요. 근데 오늘은 다른 관점에서 이걸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포퓰리즘 미술이라는 단어가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를 어떤 사람이 보면 포퓰리즘 미술이고 어떤 사람이 보면은 동시대 미술인 얘네들이 강한 연관관계가 있다는 그런 큰 그림에서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하나의 지도에서 그래 라는 생각 좀 하실 수 있겠어요? 네. 오늘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얘가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 내려가는 과정이 무엇을 통해서라고 보고 있느냐? 네. 대중화를 통해서라고 보고 있어요. 한번 쓸게요. 네. 대중화를 한 번 거치고 두 번 거치는데 대중화를 영어로 하면 뭡니까? 네. popularized죠. 네. 이거는 우리 원서책에 보면은 47쪽에 나와 있네요. 네. popularized 한다는 거예요. 네. 네. 요렇게 잘 나오죠. 네. 대중화를 통해서 이 과정이 된다는 겁니다. 요 화살표가 대중화 한 번, 대중화 두 번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 전체는 제목도 포퓰리즘 미술이었고요. 대중화, 미술 안에서의 대중의 역할, 네, 대중화의 역할이죠. 엄밀히 말하자면 대중과 대중화도 또 은근히 갭이 있으니까 네. 그런 것이 이 글의 주요 요점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긴 수업 듣느라고. 다음 주에는요. 네, 우리 부교조에 있는 거 처음으로 나가볼 건데요. 다행히도 PDF 파일을 홈페이지에 올려놓았습니다. 다시 제가 과목 공지로 올려드릴 테고요. 형식주의에 관련해서 네, 글 꼭 읽고 다음 수업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